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 떼지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 악화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너는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디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다 못해 아주 광분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만리장성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렇죠. 성곽 같은 거를 만들어놨네요.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발견. 이 미제의 돌 건축물은 2009년 고고학자 로버트 메이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약 4,500년 전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로 건축해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인 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돌 건축물 인근에 있는 유일한 건물, 현재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 마르무사 수도원이 있는데요. 자, 이 수도원은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건축물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메이슨 연구팀이 수도원과 돌 건축물의 암석 조각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지의 돌 건축물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스테리한 돌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둥글게 줄지어 배치한 환상 열석과 석기 조각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건 최대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큰 발견이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미스테리한 환상 열석이 또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스톤헨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만 10,000년 전으로 추정될 뿐 누가 왜 이 돌 건축물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1회 때 소개해드렸었죠. 냉동인간.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위험해, 그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얼어 한편 죽어.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 이 인체 자연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혼자 탄 거야.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ኳ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ኳ는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이런 거 뿌리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년. 길이만 무려 약 450km.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여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년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년 지하 세계에 살았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년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년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의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테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 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허.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스테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년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년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 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믿음이 안 그리고 간다는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아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 그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CT 수아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와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근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의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이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유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퍽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였을까요?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실수하는 매일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전략명령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명령송신소는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버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버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월칸? Алло, тебя не слышу.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олько что. Я вас вижу, кто там сегодня?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인도 케랄라주 칸누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일제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피가 내린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닌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의 액체였고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내린 비는요, 마을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요, 저는 누군가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비가 되어 내리는 거다라며 블러드 레인이라 불리며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요, 2012년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역에 약 2달 동안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블러드 레인은 오직 케랄라주 칸누르 지역에만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인도 기상청은요, 당시 붉은 비의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온 먼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모래에는 붉은 빛의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사막 먼지와 비가 섞여서 빨간 비가 내리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도 열대식물연구원 측에서는요, 인도의 붉은 비에선 산화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인도의 코친 과학기술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의 주장인데요. 이 붉은 비의 원인은 바로 새로운 생명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이건 더 무서워. 자, 인도의 붉은 비를 검사한 결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자,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황사를 뿌려도 죽지 않고
무려 315도씨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6월 4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네 소방서. 자꾸 고무타는 냄새가 나요. 아니,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무렵 정체모를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폭주. 그리고 이 냄새는 급속도로 퍼져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저시에서도 같은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날 접수된 신고만 무려 500건에 달했고요. 오. 냄새로 인해 극심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야, 이게 동시에 500건이나 신고됐으면 수상한 냄새가 난 거는 정말 확실했다는 거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얘기네. 네. 어디서 난 거지?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냄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신고가 쏟아지자 소방당국과 해상보안부까지 나서 냄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처음 나온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조선이 운항할 때 나온 배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조선 배기는 보통 10분 이내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광범위한 장소에서 그것도 2시간 동안 냄새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 부근을 항해한 선박들을 조사했는데 확인 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배는 일단 아니라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냄새의 정체가 미궁에 빠지자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혹시 지진 전조 현상 아니야? 이 냄새에 대해 일본 모 대학교의 환경량 연구센터의 나카하시 마나부 교수가 내놓은 충격적인 주장. 미우라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는 안반 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합니다. 정말 이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5년에 발생한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직전에도 가스 냄새가 났었기에 불안감은 더 커져갔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 의문의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맞다면요. 더 끔찍한 건 2011년에 발생한 대공포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재현, 즉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저 트라우마가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이걸 알아도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겠어요? 그냥 미리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가스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07년 소위 탐험 전문가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논란 이곳. 자, 이곳은요. 러시아의 21개 공화국 중에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폴바진이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섬의 위치부터 지형까지 여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섬 폴바진은요. 직사각형으로 섬 전체가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이 섬의 모습을 보고 푸틴 대통령도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저건 확실히 누가 만든 거네요. 폴바지는 1891년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던 카자흐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정체가 미스테리한 채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폴바진 섬을 연구하던 영국의 모 대학교 고고학과의 하인리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섬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대 중국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폴바지는 크게 보면 성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뜰,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자금성 역시 거대한 안뜰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폴바진에서 발견된 정말 놀라운 현상 하나, 바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토 타일. 용은 중국인데. 전 진짜 중국이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에서도 용 조각상, 용 그림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무슨 중국과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폴바지는 약 1300년 전인 서기 744년에서 840년쯤 위구르 제국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은 폴 바진이 지어진 지 약 700년 뒤인 1420년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그리고 저 저렇게까지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을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위치했지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을 띠는 섬 폴 바진. 이 섬의 미스테리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였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야,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블러드 레인,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단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중국바람하면 리칭윈 씨입니다. 1677년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고요. 1933년 사망했습니다. 17, 18, 19, 20세기까지 무려 4세기를 산 리칭윈. 총 256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술가이자 약초의학자였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구기자, 인삼, 하수오 이런 여러 약초를 자주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리칭윈의 얼굴 좀 보자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혹시 전설 속의 인물 아닌가요? 사진 보시죠. 예. 아, 정말로요? 이게 겨우 한 장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진이라는 게 동양에 전해진 거는 거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사진이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거죠. 조금만 파이팅 하셨으면 스마트폰도 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래서 이분이 대략 250살 정도가 됐을 때 찍은 사진이 이거라고 합니다. 장수 비결은 늘 채식한다. 첫째. 둘째는 늘 마음을 평온하고 낙관적으로 유지한다. 셋째, 구기자차를 늘 마신다. 이런 제의가 구기자를 먹어야 돼. 구기자가 몇 번 강조가 되잖아. 구기자를 먹어야 돼. 이런 떠도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신선설까지 제기됐던 이청훈의 수명이 팩트로 보여지는 이유. 중국 청두대학교의 우충치의 교수가 1827년 청나라 황실이 리칭윈 150살 생일 축하연을 또 1817년에 리칭윈의 200세 생일 축하연을 열어주었다라는 공식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250살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어떤 나이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구기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기자밖에 없어요.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인근에 있는 한적한 사막을 산책 중이던 제라딘 베가스와 남편. 그런데 이때 어머, 여보 이거 좀 봐요. 너무 이쁘다. 아니 근데 이게 뭐지? 한 웅덩이에서 반짝반짝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보라색 구슬. 에이? 수천 개, 수만 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버리고 왔나? 자, 그래서 부부는 신기해서 보라색 구슬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일단 속이 훤히 비칠 만큼 투명했고요. 예쁘다. 말랑말랑한 촉감까지. 그런데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톡 하고 터지면서 액체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알 아니에요? 거북이 이런 애들은 막 200알씩 낳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멀리 와서 무태다가 200알 낳고 또 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제 많이 났고. 근데 애리조나는 내륙이고 바다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결국 투손의 한 지역 뉴스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취재를 위해서 기자가 이 사막을 찾았을 때까지 이 구슬들은 전혀 마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데요. 신기하다. 야, 되게 신기하다. 자, 저렇게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했으니 그 뒤 이 물질은 퍼플 스피어스, 즉 보라색 부채로 불렸고요. 뉴스는 사막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물질이라며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보도팀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워터비즈 같은데요. 미국에서 극비로 개발 중이던 신종 물질을 사막에 몰래 버린 걸 거라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성 제보를 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야? 논란이 거세지자 보도팀에서는 이 보라색 구슬의 샘플을 채취해서 모 대학교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궁금하다. 뭐랄까, 저희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 뭐가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사건은요, 미국의 모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15가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초자연적 신비의 물질. 혹시 당신은 이 보라색 구슬의 정체를 아십니까?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은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에 출연해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외계 침입이다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둔 뒤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용이다.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스탠퍼드셔. 이곳엔 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캔록 체이스 숲.
이곳에 가려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캔록 체이스 숲에서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벨라루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존재해왔으며 2014년엔 브라질에서도 목격된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 어머! 아, 늑대인간. 근데 그건 영화 얘기 아니에요? 상상력이 그렇습니다. 빚어낸 동물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늑대인간, 그 존재입니다. 영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한 프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경부터 2009년까지 캔록 체이스 숲에서 무려 약 20차례나 늑대인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한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캔록 체이스 숲을 찾아갔는데요. 어슬렁거리는 큰 개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늑대인가 싶어서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야! 저 뭐야? 늑대가 두 발로 일어섰어? 약 2m의 키를 가진 늑대와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생명체가 두 뒷발로 쓱 하고 일어나더니 동물 소리 같은 괴성을 내지르곤 숲속으로 사라졌다는데요. 야, 근데 아까도 20차례라면서요? 20차례.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 본 건 가능한데 이게 그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공동묘지 쪽에서 많이 목격이 됐고 그 주변으로 사슴의 사체나 동네 반려견들의 사체 등 늑대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이제 늑대인간이 동물들을 사냥했던 흔적이라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왜 유독 이 숲에 늑대 인간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늑대인간이 주로 공동묘지에서 많이 목격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묘지는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 전쟁 전후로 군사력 증진을 위한 야욕 때문에 캔록 체이스 숲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군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늑대인간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늑대인간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실험에 희생당한 전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슈퍼솔저 만들려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